얘들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18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6단원 두 번째 주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 질서가 변화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너네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억하시죠? 조선 후기랑 전기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양난이었어. 외란과 호란. 자, 우리 오늘 경제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대부분 경제가 물물 교환이었어.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냥 바꾸는 거야. 내가 쌀이 필요해. 그러면은 쌀을 가진 사람이랑 내가 가진 물건을 그냥 바꾸는 거죠. 물건끼리 교환을 하는 거. 근데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막 농업도 발달하고 뭐 공업이나 광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상품화폐 경제가 뭐냐면 상품을 돈을 주고 사는 거야. 이제 상품을 화폐로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경제,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이 되는 먼저 농업의 변화 먼저 볼게요. 자, 농업의 변화를 보시면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여러분들 농업이 주가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농업을 굉장히 장려하고요. 세종대왕 때는 농사직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풍토,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땅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책이 있어. 이 농사직설을 간행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농업을 엄청나게 장려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면은 그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조선 전기에는 보통 농법이 얘들아 직파법이었거든. 직파는 직접 파가 뿌린다는 뜻이야. 직접 그냥 쌀농사를 지을 때 벽실을 이렇게 논에다가 뿌리는,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여러분들 모내기법, 한자로 이양법이라고 해. 같은 말이야. 이거 퀴즈에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모내기법이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면 이양법, 이게 모내기법이야. 이렇게 그 모판에다가 바로 논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벽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모판에다가 이렇게 벼를 기르죠. 벼를 기른 다음에 튼튼하고 잘 자란 것들만 이렇게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을 이제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거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줄지어서 모를 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그 잡초가 자라면 이 잡초를 그냥 주변만 다 뽑아내주면 돼. 줄지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직파법은 잡초랑 이 벼가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잡초를 뽑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 이 잡초 뽑는 걸 다른 말로 김매기를 한다고 해요. 이 잡초를 뽑는 김매기 노동력이 이 양법을 통해서 감소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벼를 모판에다가 심어놓은 다음에 그 자라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이제 3월에 심어가지고 한 4월까지 기른 다음에 4월 말부터 5월 정도에는 모판에다 옮겨 심는데, 이 그러면 3, 4월 동안은 그 논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리를 기르게 되는 거죠. 즉 한 논에서 벼도 기를 수 있고 보리도 기를 수 있는 거, 이거를 이모작이라고 해. 자, 이양법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모판에다가 벼를 기르는 동안 보리를 기를 수가 있다 보니까 벼와 보리가 둘 다 가능한 이모작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노동력도 감소되고 벼도 심을 수 있고 보리도 심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논에서 막 잡초 뽑고 뭐하고 하느라고 노동력이 10명이 들었다고 쳐봐. 근데 이제 모내기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걸 여러분들 넓게 농사 짓는다라고 해서 광작이라고 불러. 자,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감소되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이제 논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광작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 이 모내기법을 받아들인 일부 농민들은 부자농민, 이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니까 부자농민, 분농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그 소작료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소작료는 뭐냐면 소작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걸 말해. 남의 땅을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내야 되겠죠. 빌린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소작료라고 합니다. 소작료는 여러분들 원래 타조법이 일반적이야. 타조법이 뭐냐면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3대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쳐봐요. 여기에서 30%는 소작료로 내고 나머지 70%는 내가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로 하는 거.
이게 바로 타조법이야. 이게 일반적이었어. 근데 이제 조선 후기 일부 지방에 와서는 도조법이 등장을 해. 도조법이 뭐냐면 이거는 퍼센트 그 일정 비율로 내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납부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사두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얘들아 뭐가 더 좋냐면은 도조법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타조법은 무조건 퍼센테이지잖아.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쌀을 100두를 생산을 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대7 비율이니까 30두는 주인을 줘야 돼. 내가 200두를 생산했다고 쳐봐. 진짜 열심히 해서. 근데 60두는 주인한테 줘야 돼.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근데 도조법은 여러분들 일정액을 납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 근데 이제까지 내가 예를 들어 30두를 내기로 했어. 근데 내가 100두를 생산했어. 그러면 70두를 내가 갔지. 근데 내가 200두를 생산을 해도 여전히 일정액이니까 30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도조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더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도조법이 더 좋아. 그치? 더 좋아. 더 좋은 도조법. 조선 후기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품 작물 재배가 확산이 되는데 상품 작물은 내가 쓰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작물들, 팔기 위한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쌀 먹고 남은 거는 이제 팔게 되고요. 목화, 옷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소미야, 채소, 담배, 인삼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품 작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들이어서 이걸 정말 팔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모습이야. 이게 이 담배 이걸 말려가지고 담배로 만드는 거죠. 이런 채소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료도 한번 보시면 이게 조선 후기 농업과 관련된 사료인데 이거 보시면 이거 조선 후기 거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모내기법은 노동력이 직접 논에 벼를 심는 직팍법보다 5분의 4나 절약이 된다. 옛날에는 5명 필요했던 일이 이젠 1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집안에 아이들을 비롯하여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경작을 거의 무한으로 할 수 있다. 노동력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으니까 경작을 무한으로 크게 하는 것, 즉 광작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 당시 조선 후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모내기법으로 인한 변화. 자, 그리고 서도지방 담배밭, 북도지방의 삼밭, 한산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의 논에서 상상등은 제일 높은 등급의 제일 좋은 땅이야. 거기에서 상상등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즉 이런 팔기 위한 담배나 삼이나 못이나 생강 고구마 이런 것들 팔면은 훨씬 더 수익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상품 작물 재배하기 시작을 했겠죠.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자, 이제 농업 봤으니까 수공업,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 수공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광업, 여러분들 그 광업 아시죠? 광산에서 물건을 그런 것들 캐는 거, 석탄이라든가 뭐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자, 조선 후기의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일반적이었어. 관영이 뭐냐면 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야. 국가에서 물건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만들라고 지정한 사람들에게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서는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만드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다. 자, 근데 당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당시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상인들은 자기가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그릇을 판다고 쳐봐. 근데 그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릇의 기본 재료를 만들 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미리 돈을 주고 재료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미리 준 다음에 야 그릇 100개 만들어 와. 이런 식으로 미리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는 이런 주문 생산 방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얘들아 선대제라고 불러. 선이 먼저 선제야. 먼저 선. 대는 준다는 뜻이야. 먼저 주는 제도야. 먼저 돈을 주고서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방식. 이거 바로 선대제라고 해요. 자, 상인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제품을 제작하는 거야. 주문 생산 받는 거죠. 그리고 임노동자,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임노동자라고 해. 임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공장 형식으로 수공업, 물건을 만드는 게 확산이 되는 게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 광업의 발달, 은광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상인들이 돈이 많잖아.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이제 물주라고 하는데, 상인 물주의 자금으로 이 상인들은 자기가 물건 파느라고 직접 광산을 경영하고 제대로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거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인 물주가 돈을 대주면 대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해주는 광산 전문 CEO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 당시 덕대라고 불렀어. 자, 광산개발 전문 경영인 바로 덕대라고 불렀다. 상인들이 나 바쁘니까 네가 대신 경영해 하면은 해주는 거야. 덕대가 광산을 경영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자, 요건 조선 후기에 갓을 만드는 수공업자의 모습이고요. 요건 조선 후기의 은광, 개발한 은을 물에 씻어가지고 이제 걸러내는 그런 작업하는 모습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뭐 농업이라든가 수공업이라든가 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상업의 발달 배경을 먼저 보면 그 광해군 때 실시했던 대동법, 이제 집집마다 곡물을 특산물을 내지 않고서 토지를 가진 사람만 쌀, 배, 돈으로 내던 거, 이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대신 조달해주는 상인, 구입해주는 상인들, 공인이라고 하죠. 그런 공인계층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남는 잉여 생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상품 작물도 많이 재배가 되고, 그러면서 이걸 팔기 위해서 전국의 장시, 옛날엔 시장을 장시라고 불렀어. 장시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즉 공인층이 여기저기 다니고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장시가 활성화되었다. 이런 장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일장이 기본이었어. 5일마다 열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본은 5일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열리는 거, 상설이라고 해. 매번 상습적으로 할 때 상이야. 매번 열린다, 설치가 된다. 상설시장으로 발전이 되고요.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 컸냐면 바로 보부상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 보부상은 여러분들 보따리 장수들이 말을 하는 거야. 보따리 장수라든가 아니면 등에 이제 지게를 메고서 보침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 보부상, 당시 이런 모습들, 이 보부상의 그림인데, 아무튼 이런 보부상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대주다 보니까 장시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전국에 굉장히 자주 열렸던 그 장시들, 주요 장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우리 주변 하면은 뭐 남원도 있고요, 전주도 있고요, 뭐 대구도 있었고, 창원도 있었고, 경기도 광주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들이 많았다. 자, 그리고 포구라고 해서, 포구는 뭐냐면 항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바로 포구 사진이거든.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포구야. 자, 조선 후기에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배가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선상이라고 불러. 그리고 객주나 여각은 이런 포구에서 물건을 맡아주거나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 객주, 여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했었다. 조선 후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미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정조 때 시전상인들에게는 금난정권이 있었잖아. 국가의 허락을 받은 시전상인들은 국가의 허락받지 않은 난전을 못하게끔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 금난정권이 있었는데 정조 때 신해통공 실시되면서 금난정권 철폐되잖아. 그러면서 국가 허락받지 않은 상인들도 이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가에 허락받지 않은 상인들, 국가에 허락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을 여러분들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를 써서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에는 국가에 허락받지 않은 사상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조 때의 신해통공, 즉 금난정권이 철폐되면서부터다. 자,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원래는 금난정권의 시전상인들이 있었어.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정조 때 신해통공 실시되면서 유명한 허락받지 않은 상인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던 상인들 경강상인이라고 하고요. 개성에서 활동한 상인들 송상, 의주에서 활동한 상인들은 만상, 그리고 부산, 당시 동래라고 불렸어. 동래에서 활동한 상인들은 내상,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자,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경강상인, 이들 전부 다 국가에 허락받지 않은 사상이라고 했어. 요거 별표, 이것도 퀴즈에 나올 거고요. 조선 후기 모습이야. 이런 상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냐면, 물건을 많이 떼다가 독점적으로 자기가 그 물건을 팔아. 예를 들면은 전국에 있는 사과
구입해다가 그 사과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야. 이런 거 도고라고 해요. 도고상업이라고 해. 자, 독점적으로 물건을 잔뜩 떼다가 사람들에게 파는 거. 자, 이게 얘들아 너네가 봤을지 모르겠는데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허생전. 허생이 바로 이런 도고상업 전개했던 사람이거든. 그 모습 읽어보면 알 거야. 허생은 만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의미를 해요. 많은 돈을 얻어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2배 값으로 사서 저장했다.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아니 되어서 2배 값을 받는 장사들이 오히려 10배의 값을 치렀다. 허생이라고 하는 상인이 과일을 모두 2배 가격으로 산 다음에 자기가 꽁쳐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 10배 이상으로 판매를 했다. 이게 바로 얘들아 도고상업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불법인데 당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사상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부는 이런 식의 모습도 보였다. 그 대외무역의 발달도 한번 볼게요. 외국과 무역을 하는 건 17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개시 그리고 후시를 통해서 청과 일본과 대외무역이 전개가 되는데요. 개시는 뭐냐면 국가 간에 공적으로 하는 무역을 개시라고 불러. 그리고 후시는 공적인 게 아니라 상인들 간에 사적으로 몰래 뒷거래하는 거. 뒤후자를 써서 후시라고 불러요. 자, 후시 이걸 통해서 청과 일본과 대외무역을 전개했다. 자,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청나라고 했던 개시를 보면은 여기 경원이라고 하는 곳,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적으로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했던 거 경원개시, 회령개시 이런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의주 지역에서는 개시도 있었지만 몰래 뒷거래하는 후시도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과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산 통해 가지고 외관 개시 공적으로 하는 거, 외관 후시 사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주로 우리가 청한테 얻어간 거는 이런 비단들이었고요. 청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에게 가져간 건 주로 인상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많이 사용이 됐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엽전 말하는 거야. 자, 배경을 보면 조선 후기에 상업경제가 발달하고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뭐 물건 하나 사는데 쌀 몇 석씩 막 갖다 줄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숙종 이후에 환국했던 그 숙종 기억나시죠? 그 숙종 이후에 상평통보라고 불리는 요 엽전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완전 전국적으로 다 확대된 이후부터 조세나 토지세나 아니면 소장료, 남의 땅을 빌린 대가로 내는 빌린 그 돈, 이게 금납파, 돈으로 내는 거, 돈으로 납부한다 금납파라고 불러요. 대동법 실시 이후에 조세나 소장료를 돈으로 내는 게 확대가 되면서 화폐 유통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도 된다는군. 그러게 말이야. 화폐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화폐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주나 아니면 굉장히 커다란 상인들, 거대한 상인들이 화폐를 굉장히 가볍고 이게 재산이 되는 거잖아. 재산을 쌓는데, 재산을 축적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화폐를 뭐 100만 개를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 50만 개를 뭐 지주나 상인들이 재산 축적한다고 다 쌓아버리고 밖으로 유통하지 않고 그래서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걸 여러분은 전황이라고 합니다. 전황. 전이 돈, 황은 얘들아 굉장히 황폐하다 할 때 황이야. 황폐하다 할 때 황. 화폐가 부족해진다, 씨가 마른다 이런 뜻이야. 이런 현상도 발생하는 게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상평통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방금까지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를 봤다면 이제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게. 자, 농민층의 분화와 신분 질서의 변화. 자, 먼저 양반층 먼저 볼게요. 양반들 어떻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이제 일당 전제화가 일반적으로 바뀌고 몰락한 양반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 특히나 황국 이후에 남인이 몰락했잖아. 그죠? 이렇게 권력에서 소외된 양반들 중에 일부는 향반,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향촌에서만 권위를 유지하는 거야. 중앙의 권력에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향촌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또는 완전 경제적으로까지 몰락해버리는 향촌에서도 권력이 없고 이제 모두가 개무시하고 정말 이제 자기가 돈을 이렇게 배를 짜면서 돈을 모아야 되거나 이런
완전 몰락했다. 잔반이라고 해. 잔반. 잔반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 힘 가지고 있는 노론들이라든가 일부 소론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권력이 있다. 권반이라고 하고요. 즉 양반층은 권력을 가진 권반, 향촌에서만 권력을 간신히 유지하는 향반, 완전히 몰락해버린 그지 양반, 잔반, 이렇게 양반층은 분화가 됩니다. 자, 농민층은 여러분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필수 학습 요소여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농민층은요, 여러분들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분화를 하게 되는데,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광작이 이제 확대가 되잖아.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광작을 한 농민들은 분홍으로 성장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건 일부일 뿐이야. 대부분은 여전히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 아니면 남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 아니면 굉장히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는 영세,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상인들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분홍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분홍들 중에 일부는 부자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경제력은 있는데 내 신분이 여전히 농민이네. 신분 상승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분홍들은 납속이 뭐냐면 돈을 주고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거든. 조선 후기에는 전쟁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도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서 명예관직을 줬거든. 실제 국가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명예직으로. 그래서 관직이 있다는 건 양반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게 돈을 내고서 명예관직을 사가지고 양반으로 신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 요거는 매간매직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납속이라고 부르는데 분홍 중에 일부는 납속을 통해 가지고 돈을 내고서 양반 신분을 사거나 혹은 공명첩이라고 해서 역시나 국가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 바로 공명첩이라고 해. 첩은 문서라는 뜻이고 공명은 이름이 비어있다라는 뜻이야. 빌공짜에 이름명 써가지고 이름 쓰는 곳이 이렇게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국가에서 요거를 또 돈을 받고서 팔아. 그럼 요게 딱 내 이름만 쓰면 되는 거야. 이은정은 앞으로 무슨 명예관직에 임명한다. 이건 양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자, 납속은 단순히 돈을 내고서 내가 관직을 받는 거, 공명첩은 이런 문서를 사가지고 내가 이름 넣고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분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잔반들 있잖아. 완전 몰락한 양반들. 이런 양반들의 족보를 돈이 있는 분홍들이 사거나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위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면은 숙종 때까지만 해도 양반의 그 비율을 보면 9.2%밖에 안 됐어요. 일부 어떤 한 지방에서. 근데 철종 때, 세도정치 때 보니까 양반 신분이 70%까지 증가를 해. 이거는 대부분 분홍들이 신분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조선 후기에는 즉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일반 상민들이나 노비의 수는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자, 서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신분 동요가 일어나는 이런 틈을 타가지고 우리도 좀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 주십시오. 나는 왜 능력이 있는데 문과 응시도 못하고 언제까지 첩의 자식으로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특히나 그 정조 때는 규장각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서얼들도 많이 능력 있는 사람들 등용을 합니다. 어서 오게 신분차별 없이 우리 열심히 일해보세. 그래, 내가 일할 곳이 바로 규장각이야. 일부 서얼들이 이런 모습을 상소를 올려서 하니까 당시 기술직 중인들도 의관이나 역관 같은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 소청, 상소 올려가지고 청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럼 좀 올려주세요. 우리도 이런 데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일부였고요. 성과는 거의 없었다. 미흡했다. 자, 그리고 당시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신분 해방이 이루어지는데요.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주인과 따로 떨어져 사는 노비들 같은 경우에 농사 열심히 지어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납속책, 국가에 돈을 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워서 군공이라고 해. 군사적인 공. 요걸 이용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당시에 돈을 받고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준 문서가 있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이루어졌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조 때는요.
공노비들을 해방까지 시켜줘요. 공노비들, 국가에 소속된 노비들 해방을 시켜주면서 점점 이제 신분 질서가 변화하는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향촌 지배 체제의 변화 한번 볼게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가장 힘이 강했던 거는 유력한 양반이었던 사족이었다고 우리 배웠어. 사족 같은 경우에는 유양소나 향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지방 향촌 자치를 하고, 그리고 서원이나 향약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높여 나갔었잖아.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사족들 중에 일부는 이제는 몰락한 잔반들도 있고, 향촌에서만 권위를 유지하는 그냥 향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 분홍 중에 일부가 돈을 내가지고 납속이나 아니면은 그 공명첩 통해가지고 신분 상승하거나 양반 족보를 사거나, 즉 분홍층이 신분 상승을 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가 생겼잖아.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얘들아,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즉 새로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한 분홍층을 신향이라고 불러. 향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신향들. 이 신양들이 이제 향촌사회의 지배권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새롭게 양반됐어, 나도 한번 향촌사회 지배하는데 나도 한번 한몫하고 싶은데, 이렇게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 뼛속부터 양반이었던 뿌리 깊은 양반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원래부터 전통적인 사족들, 전통적으로 원래 유력한 양반이었던 애들, 얘는 옛날부터 향촌의 지배자였다라고 해서 구향이라고 불러. 이 구향들이 이렇게 새롭게 분홍층 중에서 양반이 된 이 신양들과 계속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바로 향촌사회 할 때 다투다 할 때 전이야. 다툴 전자야. 향촌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별표. 자, 이 향전의 결과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새롭게 떠오르는 신양의 승리입니다. 왜 신양의 승리를 하느냐? 신양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돈이 많잖아. 분홍층이다 보니까. 당시의 수령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의 재정 위기, 세금 걷는 것들, 모자란 돈들, 이런 것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많은 신양을 지원을 해주는 거야, 지방관이. 예를 들면은 나주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홍층 지원해주는 거야. 이 양반이 된 신양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구양들은 깨갱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향전의 결과는 신양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이 신양들도 이제 막 떠오른 놈들이다 보니까 향촌 자체를 자기들이 다 쥐락펴락할 수는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구양의 향촌 지배권은 약화가 되고요. 이 신양과 손을 잡은 수령의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게 조선 후기의 향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향전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영덕. 경상도에 있죠. 자, 영덕의 오래된 가문은 사족으로 모두 남인이며, 이른바 신양들은 모두 서리와 풍간의 자손으로 자칭 서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뭐 이런 거 자세히 몰라도 되지만, 오래된 가문, 즉 얘네들은 구양이라는 뜻이야. 자, 영덕의 오래된 가문, 이 구양들은 대부분 남인이고, 새롭게 떠오른 신양들, 얘네들은 자기들 자칭 서인이라고 한다. 근래 신양들이 향교를 주관하며 구양들과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신양이 구양들과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당시에 향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는 거죠. 1747년이니까 이건 조선 후기고요. 조선 후기에 향전이 발생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